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쟁송, 행정구제편에서 지금까지는 그 실체법상 제도를 보셨습니다. 앞에서 배우신 그 행정상 손해전보 있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실체법상 구제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절차법상의 구제제도인 행정쟁송으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송을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게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행정구제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좁혀 한번 쭉 봤고 행정상 손해정보 이제 이렇게 좀 강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 행정쟁송을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유가 앞에서 행정구제할 때는 좀 많이 뺐어요. 뺐는데 갑자기 실체법상 구제제도 거까지 해서 실체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절차법 넘어오죠. 보통 법 체계, 형사법 체계하고 민사법 체계는 실체법 체계와 절차법 체계로 크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민법이 있죠. 실체법이에요. 사법인 민법이죠. 실체법이고 이 실체법상 민법과 상법상이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해결하는데 자, 이때 또 형사법도 형법이라는 실체법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그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민사법과 형사법은 이렇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따로 강의를 해요. 그만큼 실체법 있잖아요. 그는 양만큼 또 강의를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 그 공법 우리 협의 공법이죠. 헌법과 행정법은 아직 그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학문상. 물론 엄연히 구분되어 있지만은 아직 그 강의를 갖다 강의가 쉽게 말하면 법 체계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걸 구분해서 강의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실체법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절차법 넘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어부터 다 달라지는 거야. 네,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뭐 행정법 통론 부분에서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 행정주체, 행정기치 배웠죠? 요거는 좀 같아요. 같은데 갑자기 용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 행정행위 안 나와요, 이제는. 처분 나오지. 또 판례가 학문상 용어로 행정행위죠. 이건데 실정법상, 쟁송법상 용어는 처분이에요. 거기다가 또 판례 같은 경우는 또 관례적으로 학문상 용어도 아니고 쟁송법상, 실정법상 용어도 아닌 처분도 아닌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판례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행정처분은 뭐고 처분은 뭐고 행정행위는 뭐지? 갑자기 행정행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오롯이 처분 나오고 또 행정처분 나와요. 자, 이런 실정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강의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절차법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법은 그 용어하고 체계하고 절차만 이렇게 숙지되고 잡으면 손쉽게 끝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전공 학생들은 당연히 이거 뭐 계속 보니까 당연히 뭐 다른 민사소송법도 공부하고 형사소송법도 공부하고 다 그 절차법 뭐 이렇게 공부 또 민사집행법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또 행영법도 공부하고 행영법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절차법에서 소송과 또 집행에 관해서 다 배우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비전공 학생들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용어부터 하나씩 다 또 익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쪽 그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행정심판과 소송법은 첫 번째 항상 그 실정법에서 실체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법이 법원의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 국민에게 행위기범성 또 재판관에게서는 재판규범성. 일정한 행정활동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이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그죠? 재판관이 그 기준으로 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법조문 중요해요. 제가 출제 경향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그죠? 행정구제법에서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시 한 번 했지. 지금 한번 또 한 시간에 또 옵니다. 또 하고 이제 각각이 이제 행정법 강론으로서 다시 하나씩 보는 거예요.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 그죠? 거기서
뭐 종류, 유형,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원고 적격도 이미 다 공부했어요. 원고 적격은 제 1편 행정법 통론에서 개인적 공권, 공권 배우셨죠. 공권과 공유무. 행정상 법률관계 내용 배우셨죠. 공권과 공유무에서 개인적 공권. 일반적으로 공권은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은 개인적 공권, 공권 플러스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그래서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통섭하다. 이게 원고 적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는 법률상 이익, 개인적 공권 안 씁니다. 원고 적격 이렇게 얘기해요. 원고 적격.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 적격,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적격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그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마다 이제 소송에서는 원고 적격, 원고라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소송을 당하는 그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원고가 되는 거죠. 청구인이 되죠. 하지만 행정청은 당해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어떤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청구인 적격,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원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고 적격은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은 청구인으로서 자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는, 피청구인. 행정심판에서는 피고는 않고 피청구인이라고, 피청구인. 용어 익힙니다. 피청구인. 물론 행정법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중에서. 지금 처음 한 번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정도 이런 선언해서 낯익게 들어야 돼요. 이 체계를 이해하시면 행정심판법 소송법은 뭐 법조문 숙지해놓고 행정심판은 법조문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꼭 숙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법조문도 한 문제. 행정소송법에서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처분성 인정 판례. 처분성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처분성도 앞에서 우리가 제1편은 행정법 총론에서 제1편 행정법 통론에서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가 있죠. 공법관계는 권력관계가 있고 관리관계가 있다. 배우셨죠? 그 권력관계 행위가 제2편에서는 행정이라고 해요.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제3편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절차법의 실정법이죠. 실정법으로서 처분을 받게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권력관계 행위로 배우고 2편에서는 행정행위로 배웠죠. 그 다음에 3편에서는 처분을 또 배워.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 또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으로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것이 뭐다? 처분이다. 줄여서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뀝니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 떡 넘어오면 처분 개념은 다시 되죠. 처분. 똑같아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개념과 행정심판법 승법 개념이 똑같습니다. 실정법상 용어니까요. 그래서 처분은 다른 거 빼고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법을 적용, 집행하는 그죠?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계속 나와요. 이런 개념을 갖다가 이제 약속된 개념으로 처분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처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분 뭐지? 행정행위 얘기해 보세요. 공권력 행사하면 알잖아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한 단어로 줄여서 추약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용어니까 법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건 독일 법학의 영향이고, 한편으로는 간결성, 법 조문의 간결성이 보장되지만 단점이 뭐예요? 법이 난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학생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공무원 준비생들도 어려우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겠어요? 처분이 뭔지 행정행위가 뭔지 모르죠. 원고적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제가 행정쟁송 조치를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 동영상 두세 번 들리시면 행정법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어, 국어와 마찬가지로 내용 정리 단계 들어갑니다. 바로 그냥 끝난 거예요. 기초 개념. 이 동영상을
우리 그죠? 여기 문정공 그 행정법 교재를 이용해서 기출책임 잡고 또 단원별 문제 한번 출제 경향 파악하고 제가 단원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강의 내용을 좀 보강해서 하고 있고 바로 그 기출 문제 보면 컨셉이 그래요. 기출 문제에서 요것만 풀어도 공무원 시험에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남아요. 굉장히 많이 남고 이 책 저 책 하지 마시고 한 권만 문제 기본 3권 문제 점권 딱 돼요. 요거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남아요. 남고 나중에 모의고사 이런 건 따로 풀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해서 268쪽부터 개관 파트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개관 이런 거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려면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한 바퀴 뒤까지 이제 체계와 뭐 용어의 이해 및 체계를 잡고 그죠? 네, 잡고 한번 내용까지 대략적으로 파악됐을 때 이런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도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문제 풀 때 속도가 안 나. 시험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통지문으로서 서술형으로 계속 익혀둬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 그럼 하나씩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행정심판 소송에 의해서 나눈데 잘 돼 있네요.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과 소송인데 이제 한번 행정쟁송입니다. 제가 목차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할 때만 이게 필요해요. 나중엔 다 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차 중심으로 항상 준비할 때 시험 내용 준비할 때 단권할 때 따로 뭐 단권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책 잘 돼 있으니까 요약해서 어떤 문제 풀 때 좀 요점 있죠? 그것만 간략해서 OX로 쓰면 돼요.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 논술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되면 체계와 내용만 파악되면 점수가 잘 나와요. 주관식 논술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주관식 논술은 완전히 그 준비가 비슷해요. 하지만 그 논술을 유형하고는 약간 달리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촘촘히 그물로 고기 잡으셔야 돼요. 낚시를 잡는 게 아니에요. 2차는 낚시로 잡는 거예요. 낚시. 하나 딱 던져가지고 그죠?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1차 준비 객관식 시험은 선택형이죠. 선택형은 그물로 잡아야 돼요. 그물로 이렇게. 그죠? 자, 행정재송 기원에서 먼저 제가 보시면 정식 쟁송부터 우리 교재는 행정심판부터 나왔죠. 정식 쟁송이 있고 약식 쟁송이 있어요. 약식 쟁송이 있어요. 정식 쟁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심리 절차, 심리와 판결 절차가 있어요. 심리, 판결 절차가 모두 이렇게 갖춰진 소송 유형이고 행정소송이 정식쟁송에 들어갑니다. 약식쟁송은 심리와 판결 절차의 일부가 생략된 걸 말해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약식쟁송은 행정심판으로서 보시면 보통 며칠 이것도 처음 나와요. 행정심판 청구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내에 끝나야 돼요. 3개월 내에 끝내야 합니다. 근데 소송은 최소가 3개월이고요. 보통 6개월, 1년 걸려요. 보통은 6개월, 1년 걸립니다. 자죠? 약식쟁송 행정심판이죠? 예,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행정소송은 누가 해요? 우리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 누가 한다고요? 행정소송은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이건 심판기관이, 판결기관이, 심판기관이 누구예요? 이건 법원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법법원이죠. 심판기관 누구? 법원이에요.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죠. 자, 우리 심판기관 법원이고, 자, 그죠? 몇 심이에요? 행정소송 몇 심? 현행 행정소송법은 3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 자, 여러분들 행정법원 제도는 원래 대륙법계 국가이죠. 행정국가주의 국가, 프랑스와 독일을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 행정법원을 갖다가 사법법원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인 산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 법 형식이 사법국가주의예요. 다만 이 행정법원 제도는 바로 프랑스와 독일이
행정국가형 요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법국가주의를 취해야 돼. 여기다 감히. 그죠? 행정사건을 갖다가 행정국가는 행정부에 설치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행정법원 제도는 행정국가주의 요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법원에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견해가 불완전한 우리나라는 불완전한 사법국가주의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점은. 3심제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현행 행정수법이 예전에는 2심제였어요. 행정수이 2심제에서 고등법원이 예전에 1심이었어요. 2심이 대법원.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예전에는 3심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행정심판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 그래서 우리 현행법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갖다가 임의적, 행정심판 필수적 전치주의를 갖다가 3심제로 바꾸면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심제 할 때는 행정심판이 필수적 전치주의였어요.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된다. 지금은 3심제로 바꾸면서 어떻게? 임의적 전심제로 바뀌었습니다. 3심제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행정법원과 에서 설명드릴 것은 시험이 지금까지 3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법원주직법에 한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1심 법원을 갖다가 행정법원이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행정법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예산상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은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제1심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라는 1심을 두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 지방에서는 지방법원이죠. 나머지 민사, 형사에서 지방법원, 제1심 지방법원, 제2심 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입니다. 제1심 지방법원급, 지방법원급으로서 행정법원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이 또 좀 부족하고 많이 드니까 점차로 예산이 확보될 때 하겠죠. 서울 이외 지역에는 법원주직법에 한다면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1심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관할하도록 법원주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과 관련돼서 2번, 3번 틀린 지분 나왔는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예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닙니다.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아셔야 돼요. 지원은 틀려요. 아시겠죠? 예, 본원합의부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3심제죠.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꼭 설명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행정법원만 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어디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관할한다. 법조문 가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그죠? 여기 돼 있고, 우리 행정심판은 이제, 그죠? 뭐, 단심제죠? 예, 단심제예요. 행정심판에서 구제 못 받으면 행정수송 가야 합니다. 돼 있고, 요거 좀 행정수송 꼭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수송 같은 경우는 이것은 소속 기능, 행정수송 기능은 요것도 시험에서 좀 한번 나왔어요. 주된 기능이 뭐예요? 주된 기능이 뭐예요?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이, 권익구제가 주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부차적 기능은 뭐예요? 부차적, 보충적 기능. 부차적 기능, 이 뭐예요? 행정이 자기 통제, 행정통제가 부차적 기능입니다. 이거 좀 아셔야 돼요. 행정심판은 반대예요. 행정심판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자기 통제, 행정이 자기 통제가 중심되고 권익구제는 부차적 기능이에요. 바뀝니다.
당연히 법원은 사법행위를 하죠. 법원이 하는 재판은, 법원이 하는 이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사법작용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만약이죠. 법원이 하는 건 사법작용인데 행정기관이 법원이 하는 사법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법작용할 때는 준자를 붙인다. 준사법행위.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바로 준사법행위예요. 준사법작용, 준사법행위. 입법조잖아요. 행정입법이죠. 이거 준입법행위예요.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 입법행위. 행정기관이 준입법행위. 법적 성질은 준자로 붙여야 돼요. 행정기관일 때는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 준자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보시면 이제, 소송의 목적부터 볼게요. 소송의 목적. 소송의 종류와 목적을 같이 봐야겠네요. 그러면 소송의 종류 봐볼까요? 그럼 좀 좁으니까 요거 좀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하면 용어가 안 익혀지겠습니까? 이렇게 세 번 하는데 세 번 해서 이렇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 이게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안 들으면 열심히 하셔야죠. 그건 노력 부족입니다. 계속 우리가 뭐 외국어 배울 때 마찬가지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귀에 놔둘게. 뭐 CNN 그 영어 그 보면 그 뉴스 보면 그 영어 공부 때문에 많이 청취하시죠. 처음에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처음에는 잘 안 들리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가 이게 이제 뚫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방식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법학, 특히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전공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어를 익히는 거, 용어를 낯익게 익히는 거하고 전 체계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야 돼요. 보통 2개월 코스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약과예요. 여러분들 많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법과목은 워낙 사법시험이라든지 예전에 과목이 많아서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강의 기본 3분만 들어도 꼬박 1년을 해야 돼요. 강의도 한 달에 2개월 코스에서 보통 20회, 4시간 기준에서 20회 정도 들어야 돼요. 최소한 강의입니다. 20회 정도 들어야 하는데, 각각에 보면 기본 3번만 들어도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그것도 다 아느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용어 익히고 체계 잡고 중요한 개념 정도 위주로 이제 쭉 갑니다. 무조건 책 넘겨야 돼요. 넘기고 나머지 소송법까지 하면 이제 거의 1년 그래서 강의 1년, 2년 들어요. 계속 강의 들어요. 학기 중에는 공부하고 혼자 공부하고 방학 때 가서 그냥 강의를 그냥 풀로 들어요. 죽어나죠. 그냥 예를 들면 방학 때 이용해서 공부한다. 재학 중에 다들 미리 준비하니까요. 사법시험이라든지 기타 행정고시 이런 거. 그러면 그때 방학 때 진짜 바빠요. 하루에 강의로 해보세요. 20회씩 들은 한 달에 2개월 코스니까 2과목도 못 들어요. 한 과목 들어야 돼요. 나눠서 듣습니다. 방학 때 꼬박 욕심내서 오전에 계속 쭉 밀어서 거의 한 달 2개월 내내 강의 오전 들어야 하고 오후에는 다른 강의 들어요. 예. 그 2과목밖에 못 들어요. 그다음 아마 저녁까지 돌리면 죽어납니다. 나중에 답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끈기와 그런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좀 여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도 좀 편한 거죠. 법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용어를 계속 익히셔야 돼요. 악착같이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안 돼요. 끝장을 봐야죠. 시작 있으면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해결되지.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하면 전체계 도중에 중단하고 빠져가시면 안 돼요. 다 까먹고 와요.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한 번 다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시고 어느 부분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서 그 부분까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뭐 다른 거 하다가 예, 다시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까지 또 다시 다 들어야 돼요. 도중에 중단하고 가버리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절대 실력 안 늘어요. 그 수준 3, 40점에서 계속 맴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공부할 때 암기 상태로 가니까 이해로 가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암기 상태로 가니까 암기하면 처음에 기출문제 풀기 60점 나와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행정법이 6, 7개, 8개월 넘어가면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언제 1년 거의 다 될 때까지. 점수가 갑자기 보면 3, 40점, 4, 50점 나옵니다. 당황하죠. 그래서 이제 기초 개념 공부하실 때, 체계 잡을 때 하고 무력의 문제를 암기해서래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번 다시 하면 그때부터 실력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다음부터는 점수가 잘 나와요. 뭐 행정법 때문에 실패했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종료 볼게요. 종료는 좀 내용이 많으니까 먼저 우리 행정소송에서 이게 정식적인 소송이니까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에요.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객관적 소송 쓰겠습니다. 객관적 소송이 예외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이 객관적 소송이 예외다. 제가 이거 하고 각 강론에서 다시 지금 나갈 때 다음 시간부터 다시 상세하게 강론 수준으로 갑니다. 자세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소송 쟁송 끝나요. 사실은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죠. 굉장히 쉽죠. 뭐 절차하고 용어만 익히면 끝나는데 실체법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실체법이 진짜 힘듭니다. 실체법에 누가 권리 있고 권리가 없고 또 형사관계에서는 누가 죄가 있고 없고 관계인데 물론 이 실체법이 존재되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또 절차, 소송 절차라든지 집행 절차 중요합니다. 실체법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실무를 통해서 그런 절차적인 요소, 이게 다 실무예요, 실무. 그죠? 어떤 그 소송 절차, 심판 절차를 알고 있어야만이 법 공부가 제대로 완성된 겁니다. 권리만 있는데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 절차법을 수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 심각해요. 아니, 내 권리가 침해된 걸 아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소장은 어떻게 쓸 것이며, 거기다가 어떤 유부평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답변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전혀 모르는 거죠. 실체법 말하면. 그래서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소송법, 절차법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절차법적 요소도 완전히 달라요. 실체법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실체법과 절차법 이게 균형 있게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이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이 주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국민이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익구제를 갖다가 그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객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개인이 권익구제와는 무관한 객관적인 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객관적 법질서, 객관적인 적정한 법질서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쟁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 마찬가지로 써드립니다. 써드리면 개인이 권익구제 침해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권익구제와는 무관한 객관적 법질서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소송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행정 통제가 아니라 자기 권익구제, 우리 국민의 권익구제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익구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이 종료할 때 우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정법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에 한다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그죠? 자, 항고소송이 있어요. 항고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공법상 당사자 소송라고 하죠. 자,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개인의 권익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대해서 객관적 소송 봐보세요. 민중소송이 있어요. 용어 익혀 둡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 이게 두 번째니까 용어 확 들을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민중소송이 있고 네 번째가 기관소송이 있어요.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정법은 실정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은 이와 같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가보시면. 자, 주관적 소송의 원칙인데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 주관적 소송에서 항고소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우리 행정소송법은 주관적 소송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주관적 소송 중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요거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다시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주로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그죠? 자,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면 원칙과 예외 관계예요. 지금 현재 법 구조상.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배상 청구권이 있죠. 판례가 왜 사건을 보겠어요?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면 공권을 봐야 돼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행정상 손실배상 청구권. 앞에서 행정법 통론에서 배우신 그죠? 공법상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원래는 공권을 봐야 돼요. 공권 침해.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니까 일로 가야 돼요. 근데 판례가 왜 민사소송에 의하는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봅니다.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빼버려요. 원래는 공권으로 보고 소송 유형도 공법의 소송인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않고 항고소송을 갑니다. 민사소송을 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항고소송, 이렇게 쭉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딱 행정소송 종류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다시 항고소송을 보면 소송 유형을 항고소송에서 따로 빼었어요. 항고소송의 종류 뭐가 있어요? 취소, 소송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어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항고소송은 다시 무슨 소송? 이 취소 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소송 위주로 규정됐다는 거,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됐다는 거, 주관적 소송 위주로 규정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온데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제1장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권력관계에서 행위,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특권이 인정되는 행위다. 그 다음에 제2편에서는 행정행위다.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로서의 법적 행위, 행정행위다. 그죠? 이 행정행위. 제3편 행정과정기에서 처분, 행정절차법상 처분.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과 소송법, 행정쟁송법상 처분 나오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자, 이 항고소송은 대상 적격이 뭐라고요? 처분입니다.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그죠? 위법한 행정작용이죠? 위법한 권력적 행정작용, 위법한 처분, 위법한 행정행위, 위법한 공권력 행사, 위법한 권력관계에서 행위. 자, 현재 위법한 공권력 행사, 현재 위법한 처분, 현재 위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나의 권익이 현재 침해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권익이 침해하고 있는 이런 공권력 행사, 권력관계 행위를 갖다가 취소 판결을 해서 무효화시켜줘요. 없는 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권익, 현재 침해되고 있는 나의 권익이 회복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행정청이 저한테요, 6개월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취소소송 제기했어요. 위법한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 제기했어요. 자, 나는 현재 6월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니까 현재 나는 직업 수행의 자유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 직업 수행의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상의 기본권. 영업 수행의 자유권이 침해됨으로써 나는 경제상 막대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죠. 하고 있죠. 나는 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 처분을 갖다가 취소 판결을 통해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킴으로써 나는 드디어 다시 영업 재개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나의 권익 침해를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무효화시킴으로써 현재 권익 침해가 어때요? 없어지고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나의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 영업행위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손해가 남죠. 그러니까 공권력 행정소송, 공권력 행사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요, 6개월 동안 영업행위보다 6개월 시점에 내가 취소 판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5개월, 6개월 일을 벌였어요. 그럼 나 손해가 발생하죠. 한 달에 뭐 500만 원이다. 5, 6, 3, 3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가 돼요. 국가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3천만 원은.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 처분 자체를 갖다가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시키는 건 이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중에서 항고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왜? 나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이 공권력 행사, 우월적인 행위에서 하는 특권적인 행위를 갖다가 이것이 위법해서 나의 현재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권익 침해의 상태를 제거해야죠. 그것까지가 항고소송이에요. 손해가 많이 지금 현재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6개월이니까. 그런 때는 현재 그 소송 실무상 판례는 민사소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사건이니까.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로 가야 돼요. 이거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다수설에 한다면 공권이 뭐죠? 법 이론상은 맞아요. 공권이 가잖아요. 그럼 국가배상법이란 실체법에서 나 국가배상 청구권 발생했죠. 내 국가 딱 청구했어요. 국가가 순순히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답니다. 좀 취소 판결 받아가지고 무효화됐는데. 배째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째 줘야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권. 원래는 공권으로 보면 어디로 가요? 이 당사자성. 행정상 법률관계 내용이 뭐예요? 공권과 공무유죠.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공법상의 권리의무나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민사소송 빼버려요. 왜? 왜 행정소송법의 큰 문제가 사법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죠. 공권 행사. 그죠? 이런 거 대상으로 하는데 원래 일로 해야 돼요. 일로 해야 되는데 법 조문이 봐보세요. 행정소송은 중간소송의 원칙이고 따라서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취소소송 규정 없고요. 무효동 확인소송과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법 조문이 각각의 한 개 하고 한 개 좀 더 있어요. 준용 규정. 취소소송과 관련돼서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준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조문이 이거 해서 3개밖에 안 돼. 요거는 이해될 수가 있어요. 항고소송과 성질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이 무효동 확인소송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행정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때 무효로 가잖아요. 무효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는 취소죠. 일로 가요. 그 다음에 무효 등은 뭐예요? 행정행위 하자에서 성립요건 관계에 대해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행위 부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정행위 존재 확인소송, 부존재 확인소송, 또 행정행위 우리가 뭘 배웠어요? 네? 실효. 그러니까 행정행위 실효 배웠죠. 무효 취소 행정 하자에서 무효 취소 다음에 철회 나오고 실효 나오죠. 그 실효. 그죠? 그 실효 확인소송. 그러니까 이 등에는 뭐가 포함한다고요?
무효가 있으니까 유효, 행정이 유효, 그죠? 실효, 또 행정이 존재, 부존재,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행정심판은 대동소이합니다. 됐죠? 요런 뭐냐? 요거는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은, 그죠? 취소소송과 무효 확인소송은 적극적인 처분,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에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잖아요. 이건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건 부작용은 뭐예요? 제가 영업허가 처분을 신청했어요. 영업허가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업허가는 귀속행위예요. 그럼 나는 영업허가 신청권이라는 개인적 공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적 공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해서 떡하니 적법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행정청이 떡하니 거부하죠. 이 거부가 위법입니다. 위법한 거부 처분. 자, 위법한 거부 처분은 소극적인 처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거부 처분은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거. 제가 왜 하겠어요? 이유가 다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처분 위주로인데 거부 처분도 처분 일종이에요. 거부 처분도 처분 일종이니까 일로 가야 돼. 또 이거 대상이 돼요. 이거 무효일 때는 이거, 취소일 때는 여기. 그 다음에 내가 영업 분명히요. 허가는 귀속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거부 처분하면 그래서 위법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거부 처분까지 좋아요. 아예 함흥차사 있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 제가 영업허가 신청하면 이거 영업허가 신청이 부적법이니까 허가 낼 수 없어요. 거부처분 의사표시면 나는 거부처분 취소성 책임지거든요. 근데 영업허가를 신청했더니 처분도 안 해줘. 거부도 안 해요. 처분도 안 해주고 거부처분도 안 씁니다. 이게 뭐예요? 부작이에요. 처분을 의무가 있으면 처분을 해주든지 아니면 적분 요건 허가 신청 요건이 갖추지 못했으면 거부처분을 해야죠. 안 해요. 처분도 없지. 응? 거부처분도 없지. 이게 부작이. 부작위 위법 확인성. 자,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작용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은 취소송이 대상이 되고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행정심판과의 비교가 나옵니다. 자, 당사자 소송이 대상적기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대상적격이 행정상 법률관계, 그죠? 공권. 딱 국가배상청구 발생했어요. 다우서낸다면 법 이론적으로 공권을 보니까 국가야, 너 공무원이 지금부터 불법행위를 통해서 내가 3천만 원의 손해가 받았어. 나 국가배상청구권으로서 3천만 원이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어. 성립했어. 거기 돈 내놔. 그죠? 국가는 이 발생에 대해서 성립에 대해서 부인하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요.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답니다.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배상 의무가 있어요? 우리 돈 없어요. 못 해줘요. 그죠? 한쪽은 발생을 갖다가 주장하고 한쪽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상 법률관계니까. 공권 성립 관계되니까. 한쪽은 공권 성립을 주장하고 한쪽은 공권 성립 없다. 부존재 주장하고. 이리로 가야 돼요. 이 정도는 아시아 공무원 하시죠? 이것도 몰라가지고 어디 소송 안 돼도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대요. 모르니까. 그렇다 모른다고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도 또 깔보고 또 막 민원 제기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요. 공무원들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 평균 공무원 봉급이 지금 555만 원이에요. 545만 원, 555만 돼요. 엄청 받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본보건 구급부 1호봉이 구급부 구급 본보기 6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8급은 50만 원 더 받아 110만 원이에요. 7급은 다시 8급 60만 원이다. 그러니까 50만 원이다.
아니구나. 9급이 60만 원이고 더 올랐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전, 6년 전에 했으니까 8급은 60만 원 더 올라가요. 계급별로. 그 다음에 7급은 50만 원 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본봉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박봉 갖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그죠? 그죠? 수당이 있어요. 특별수당 44가지, 일반수당 42가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거 숨기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 2, 300 받으려면 일주일에 죽어납니다. 진짜 막 휴일도 없이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그 보수도 괜찮고 또 대다수가 열심히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그 문제죠. 항상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문제 되는 거죠. 대다수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하시고 박봉?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몰라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뭐 어렵다 하면 수당 좀 깎아요. 공무원들 고통부담해갖고 본봉이 160만 원인데 평균 7급까지 하면 어이구 고통부담 어떻게 해? 그죠? 이렇게 하죠. 안 그래요. 그 수당에서 좀 까요. 수당까지 그뭐 몇개 깐다고 해서 뭐 몇만 원부터 됩니까? 생생되는 거죠. 공무원도 이렇게 고생한다. 근데 수당이 많아요. 굉장히 그 봉급이 많습니다. 거의 6천 다 될 거래요. 대기업 공무원, 대기업 그 사무도 나왔습니다. 자, 됐죠? 이거 해놓고 그다음 민정수송 봐보세요. 민정수송 있는데 이제 객관적 수송이죠. 괜히 권익구제와는 상관없어요. 민정수송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민정수송 공직선거법 보세요. 공직선거법. 여기 뭐가 있어요? 선거수송 있죠? 예를 들게요. 선거수송 있죠? 당선인 수송. 당선인 수송 있죠? 이 선거 수송은요. 예를 갑을병, 국회의원 선거인데 갑을병인데 갑이 금품 선거였어요. 금품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당선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아니 갑을병의 부부에서 갑이 금품 선거했는데 당선됐다고 한다면 그 누구의 개인적 권익은 침해된 바는 없어요. 금품 선거를 통해서 선거법 질서를 침해했죠. 이 선거법 질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세상의 정권을 통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그죠? 이 선거의 민의를 갖다가 왜곡시켰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찾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엄청난 헌정사회적 의미가 있고 큰 죄예요. 민의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근간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 민주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를 주장하면서 그런 위법행위를 한다, 불법행위다. 국정원이 동원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선거법 질서 침해됐어요. 객관적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제도라는 선거법 질서를 침해했어요. 그 누구의 권익도 침해되지 않죠. 선거법 질서 침해돼서 선거수은 해당 선거 주민, 그죠? 해당 선거권자, 해당 지역구 선거권자가 선거수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당선인성, 갑이 금품 선거였어요. 저 사람 당선됐어요. 그럼 당연히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하면 안 되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금품 선거에서 우리 갑을 상대로 해서 당선인 수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선거법 질서를 침해해서 부정행위를 통해서 금품 선거를 해서 민의를 왜곡해서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선인 무효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상 시험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법이 있어요. 주민투표 나오고 지방자치법에서 다시 주민투표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주민투표법상 주민수송 있죠? 주민수송. 요거 지방자치법상 주민수송은 다 민정수송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성, 이거 중요하죠? 기관소송은 뭐냐면 꼭 아셔야 돼요. 기관성은 현재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기관성은 현재 행정소송법이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상이 권한쟁의 심판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와 같이 행정주체 간이 상이한 서로 다른 행정주체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기관소송은 현재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권한 다툼. 그러니까 기관이 권한 다툼. 동일한 행정주체 내.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내에 있는 행정기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의 다툼,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 간의 다툼,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의 권한 다툼만 다툴 수 있다. 이것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 간 이렇게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누구의 권리도 침해된 바가 없어요. 됐죠? 그죠? 객관적인 법질서, 행정권한, 행정제도에서 인정되는 행정제도의 법질서, 행정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법질서가 침해됐을 때 이거 한다. 이건 중요하다. 요 항고소송은요, 행정소송사항의 뭐다? 행정소송사항의 뭐다? 의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부판 처분이면 모두를 행정소송이 항고소송이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행정소송사항이 개괄주의 맞아요. 왜?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의 원칙이고 항고소송의 원칙이고 취소소송의 원칙이니까 그 대상 적격에서 개괄주의. 위법한 처분이기 바라면 포괄적으로 열어서 다 인정해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됐죠? 근데 요 객관적 소송은 뭐다? 행정소송상이 뭐다?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 앞에서 잠깐 했는데요.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 쉽게 말하면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을 때만, 각 개별법에서, 행정소송법이 아니에요.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을 때만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상 투표성 이런 거, 그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이런 거 각 개별법이 인정할 때만.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 소송도 취소 소송에서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다 준용해요. 몇 개 주면 3개밖에 없어. 2개, 3개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 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조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신 비용상환증권,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증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증권, 행정상 손해배상증권, 손실보상증권. 원칙적으로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빼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좀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준비해오는데 아직 통과 안 되고 있어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되면 소송법이 시험에서 빠져나가요.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민사소송법과 거의 준해서 규정하기 때문에 완비돼 버리면 별도 과목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이 나눠지겠죠? 아직 멀었습니다. 10년 전에부터 나왔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자, 됐죠? 그럼 제가 요거까지 일단 소송 정리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별도로 또 정리합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식쟁송이죠.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항고심판만 인정한다. 작년도 시험 나왔는데요. 항고소송에 대응해서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당사자 심판 인정돼야 안 돼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민중심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관 심판 현행법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고 심판만 인정한다. 그죠?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항고 심판은 대상적기 뭐죠? 처분이에요, 처분. 그러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항고 심판만 인정하고, 항고 심판 유형 봐볼게요. 자, 행정심판 기관, 심판기관 누구예요? 심판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기관이옵니다. 행정기관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준사법적용이에요. 준사법행위예요. 우리가 행정행위 중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행정심판이 제일 나오죠. 확인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웠죠? 해놓으시고. 행정심판의 종류 봐볼게요. 종류 보겠습니다. 종류로 보겠습니다. 종류도 보겠습니다. 먼저 항고심판만 인정하니까 뭐가 있어요? 취소심판이 인정되고, 구조가 똑같아요. 무효동 확인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효동 등에 뭐가 들어가요? 자, 한번 이제 아시겠죠? 좀 세 번째 반복이니까 두 번째 반복이네요. 무효 등 하니까 여기 유효 들어가죠. 응? 실효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의 존재, 부존재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처 종류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대한 의무 이행 심판이 인정된다는 거. 행정소송하고 좀 틀리죠. 보시면 의무 이행 심판은 우리 현행 행정심판법이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이행 심판과 부작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행정 작용으로서 거부 처분과 부작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현실적인 구제 제도는 뭐예요? 의무 이행 심판이에요. 너 허가 처분 의무가 있잖아. 허가 처분 기속행위잖아. 행정청 허가 처분 의무가 있지.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는데 왜 안 해줘? 아예 안 해주는 건 부작위. 적법한 허가 신청인데 거부 처분했다. 야, 허가 처분 의무 있잖아. 허가 처분 해줘. 처분 명령. 아시겠죠? 처분 명령. 처분 명령 했어요. 그래도 안 해.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해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도 얘기해.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실질적인 제도예요. 자, 거부 처분을 또 했어요. 부작위라고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자, 행정심판 저기 있어요. 부작위 이복,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딱 청구하면 행정심판에서 심리하죠. 딱 더니 이 부작위가 위법이다. 바로 뭐예요? 처분명령. 부작위에 대한 처분명령이에요. 자, 처분명령 당해 행정기관이 안 따라요. 상급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인 상급행정청이니까 직접 처분을 내려줘요. 아시겠죠? 또 아니면 처음부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아이고 거부처분 부작위 위법이네. 위법 등 부작위네. 직접 처분해 줍니다. 처분 재결. 아시겠죠? 처분 재결을 해줘요. 직접 처분해 줘요. 강력하고 실질적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이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으로 기능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거부처분은 처분의 일종이니까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게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심리 잠깐 볼게요. 심리의 특징만 보겠습니다. 심리 특징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행정심판법. 비공개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서면심리도 가능합니다.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가 인정됩니다. 우리 행정소송은 공개가 원칙이고요. 구술심리만 인정되지만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도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용어를 책에 딱 잡아놓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강론 들어갈 때 쉬워요. 다시 재반복하면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